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 약 26%를 기록했습니다. 흥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서 또 TV 토론은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를 열고 권익위원회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발표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11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흥행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첫날 투표율이 26% 가까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최 전 의원께 전당대회가 이렇게 흥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의 나비 효과가 큰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이 나비 효과가 국민의힘에는 긍정 요인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치권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이게 굉장히 기대되고 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도 네.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모두에게. 개인에게 특정 개인에게 몰아서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거는 예. 투표율이 높다는 건 한쪽이 결집해서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결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준석 돌풍을 보고 투표하는 분과 네. 거꾸로 아무래도 이제 젊은 후보니까 또 불안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안정적인 투표를 하려는 분들이 양쪽 다 결집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당에게 유리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토론회를 보는데 1차, 3차 토론회를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구 조화도 있고 의견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는 모습도 좋았거든요. 지금 흥행하는 거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당내 전대가 이렇게 또 흥행을 보이고 있어서 예.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도 문제지만 네. 원래 좀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아픔도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젊은 이준석 후보가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또 우리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뭐 탄핵이라든가 젠더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지금 내뱉고 있는 것도 하나의 네. 흥행 요소인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중진들이 너무 점잖은 얘기만 하고 뜻을 알 수 없는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던 것에서 네. 이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중진 후보들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대응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원래 토론이라는 게 점잖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싸우면서 다툼을 하는 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그렇죠. 흥미로운데요. 예.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게 단순히 지금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 4.15 총선에 참패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사실은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호남과의 어떤 동행의 모습을 보이고 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혁신의 노력을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의 힘으로 쌓아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개인 이준석으로 보면 영선이란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계속 정치에 도전했지만 선출직에서 낙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기는 자보다 패하는 자가 훨씬 더 교훈을 많이 얻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인이 갖고 있는 그 10여 년 동안의 선거에서의 어떤 참패, 예. 실패의 경험이 또 축척의 힘으로 이어져서 표출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이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같이 상승하면서 전대 컨벤션 효과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예.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항상 큰 변화 뒤에는 또 혼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이 전대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대선 경쟁으로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또 남은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그러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제가 과거 전대 저희 투표율을 살펴봤더니 전체 통틀어서 한 25% 내외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하루만 갖고 저희가 한 26%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전체 투표율이 25% 정도였다는 거죠. 예, 그동안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는 오늘까지 하니까 네. 반 정도 투표를 했는데 25%가 예.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투표율인데요.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체육관 전당대회라고 해서 직접 대면으로 전당대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다 전자투표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불리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전자투표로 바뀌면서 과거에 좀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분명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여기에는 저는 조직력도 같이 동원된다고 보고 있어서 예. 아까 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투표가 끝나봐야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제 3차 TV 토론을 보면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또 주호영 후보도 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은 투표는 시작이 됐는데 이런 양상은 향후 결과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이 투표가 이제 반 정도 진행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표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결과가 당장 그냥 나타나는 일은 절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의힘의 과제이기도 하고 전체 정치권의 과제이기도 했는데 못했던 두 개가 있어요. 그게 5.18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은 이미 건넜고 국민의힘이 5.18의 강을 못 건넜었잖아요. 근데 그 5.18의 강을 건너게 초석을 깐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고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런데 젊은 이준석 후보가 탄핵의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 탄핵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뭐 이건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18의 강과 탄핵의 강을 아직은 완전히 건너진 못했지만 과감하게 건너자라고 제안하고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놓고 갈등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뭐 찌라시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건 그건 또 긍정적이지는 않죠. 오히려 기대되는 바는 이준석 돌풍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게 보수 정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보수 정당은 어떻게 바뀔까? 뭐 요게 가늠이라도 되는 토론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돌풍은 있는데 돌풍의 내용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예. 그 이준석 돌풍이 긍정적입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지만 네. 이준석이 하려는 정치가 뭔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채우는 게 그거는 단지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과제겠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런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요. 이준석 후보 역시 1등이기 때문에 견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는데 나경원 후보 선배인데 여당 대화할 때와 선배 대화할 때 말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조언 같은 거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공격을 계속하는데 이 분위기가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 너무 이렇게 난타전으로 끝나면 진흙탕으로 끝나면 이것도 약간 마이너스 요소 아닐까라는 그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를 보시면 굉장히 거친 생각과 거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에서는 참신하다, 솔직하다.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불안하다, 지도자로서. 예. 저는 이 두 평가가 지금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에 있어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런 점들을 굉장히 불안하다, 또 뭐 예의 바르지 못하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고요. 네. 이제 이준석 후보 자체는 자기의 새로움을 계속 부각시켜야 되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홍준표 의원하고 진중권 교수하고 대담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노련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정치의 본질은 인신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진중권 교수가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구태의연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게 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일종의 흠집은 낼 수 있지만 국민들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공격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또 조금 토론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런 원색적인 어떤 인신 공격이 남을 핥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좀 서로 인지하고 예. 좀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중진은 중진답게 네. 또 신진은 신진대로 조금 더 겸손하고 선배들을 대하는 예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마무리가 잘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기대 사항입니다. 그냥. 근데 네.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게 뭐냐면요. 투표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인신적인 타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왕이 바뀌면 뭐 굉장히 중요한 과거 신하들이 막 사실 없어졌죠.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다소 거친 언어를 주고받아도 그리고 이런 전쟁 같은 경쟁을 해도 그 결과로 뭔가 그 인신적 구속행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좋은 점 중에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인신 공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시는 인신 공격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치이고요. 네. 인신 공격이 아니라 정확한 지적. 결국은 지금의 정치는 총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을 잘하는 쪽이 예. 결국은 말싸움으로 보이지만 토론에서 이기고 그 정확한 지적이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친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침없이 하이킥. 실제로 킥보드 타고 다니세요.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 젊은 생각에 열광하지만 예.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당을 관리해야 될 대표라는 생각을 당원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것. 이거는 중진들 입장에선 매우 좋은 전략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진이 젊은 후보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일 예, 수 예. 있는 것이죠. 3일 남았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에서 의뢰를 했죠. 우리 국회의원 전부 조사해 달라.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된 거 가족들까지. 그래서 800명 넘게 조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가족 총 12명, 16건이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강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출당까지 막 관계 있는 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처리를 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상보단 네. 이럴 때는 원칙대로 해야 처리하는 게 된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 부분은 김태년 대표 시절에 네. 김태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시절에 엄격한 방침을 천명한 거죠. 만약에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예. 출당 조치는 물론 뭐 다시 복당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예. 이건 사실상 공천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원칙을 발언을 이미 하고 갔어요. 네. 전 지도부가.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는 예. 입장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출당시키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저는 이어왔다는 예, 거죠? 예, 이어진 그전에 겁니다. 거.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조사가 나왔어요. 12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명단을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 안 될 것인가? 네. 저는 실용적으로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로 전달되는 순간 반드시 언론에 노출되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론에 노출된 뒤에 민주당이 이
뭐 공개한다 만다 이 의미도 없어지기 네. 때문에 저는 명단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맞다. 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특히 맨날 보는 동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피할 길이 없다. 예.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이후와 관련하여서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게 그 과거 지도부가 결정한 것, 그 원칙을 바꾼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합당한 이유 없이 온정주의적으로 결정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전수조사를 할 땐 국민적 요구가 언론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화두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로 국민의힘은 안 하고 예. 민주당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원칙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예.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저하는 모습 보이거나 말씀하신 온정주의로 네. 끌린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쇄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으로 닫혀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쇄신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아까 김연아 의원께서 얘기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왔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 되게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예.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있지? 이제 약 반성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 그게 의제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쇄신을 얘기할 때 예. 우리가 원칙을 바꿨다? 뭐 지향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쇄신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과거 잘못에 대하여 잘못한 사람에게 정확히 책임을 물을 때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데 예. 인적 쇄신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쇄신이라고 우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민주당이 명단 공개도 하지 않고 과거 지도부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일 신문은 뻔하죠.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후에 인터넷판에서는 온정주의에 빠진 민주당. 그럼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힘은 쇄신하는데 민주당은 온정주의에 빠졌다. 이런 기사로 도배가 될 게 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뭐 민주당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도 연다고 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초반에 민주당 먼저 해라. 그리고 너네 전수조사 다 하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면 조사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의원 명단도 이제 곧 나오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러면 다시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네. 국민권익위에 대한 중립성,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전직 정치인이 그 위원장을 하고 있다 전현희 보니까 위원장. 그리고 예. 그 과거 최근에 좀 굉장히 중립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야당이 비판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감사원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다시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하던 감사원에 청구를 하던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결과가 어제 나오면서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 생각보다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 12명이 적을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기 이름 또 직계 존비속으로 해서 예. 저렇게 드러날 정도면 굉장히 대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7년간의 조사한 거죠? 네. 7년간의 그리고 내용을요? 이제 내용을 보면 대규모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후보지의 그 지정을 발표를 앞두고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지금 적발이 네네.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좀 당황하시고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오늘 그 긴급 회의를 하신다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다른 부처의 개혁의 과제나 또 이제 LH 지금 사태에 대한 그 뭐 최종 수습 방안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용두사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두사미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은 시작은 거창했으나 결과가 굉장히 미미했다. 예. 또 의도는 굉장히 선의로웠지만 과정과 결과는 최악이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기 의혹이라고 규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경찰 수사에 맡겨서
이게 수사 결과를 보고 예.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지도부가 약속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연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비슷한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문제 제기 나니까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 예. 청문회에서 해소 안 되니까 법원 가서 검찰 조사해서 자기가 밝히겠다. 그게 아닌데 또 재판까지 나오고 재판에서도 지금 성실히 답변 안 하면서 본인이 또 책을 출간해가지고 지금 계속 본인 주장만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당 조치는 의원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당에서 분리돼서 나가는 건데 국민들은 그것만 갖고도 치명적이지 않은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김태년 지도부에서 약속하신 거라고 하면 이번에 거론된 의원들은 저는 원칙적으로 예. 수사 여부와 결과와 관계없이 출당 조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결단을 내리셨을 때만이 예. 국민의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압박을 가하는데 저는 명분도 있고 그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문두사미의 사례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마지막 결론까지 보고 국민의힘은 행동으로 움직여야 아니요, 된다 저는 이런 뭐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있고요. 저희가 그 사이 비대위였고 또 4.7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아울러서 저희는 조금 이것을 미뤄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조사 결과와 민주당의 어떤 신속 또 직결적인 어떤 처리에 따라서 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저는 왔다고 보고 있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면 예. 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김태년 비대위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못했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럼 그 시기에 가장 그 권위가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원들의 투표로 뽑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김태년 비대위에서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한 거고 그리고 조사 결과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조사는 조사니까요. 예.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 권익위가 따로 이걸 발표를 했어요. 조사했던 당사자들이. 전현희 위원장은 회피해서 일절 관여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을 딱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은 이건 또 다른 지적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예. 저는 이게 현직 감사원장이 정치를 한다 만다 얘기 그것도 야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할 때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내놓는 건 정말 의아스러운 정치 중립을 지키고 계신가?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감사원장이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 곳에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한 비판들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전현희 위원장이 여당 의원 출신이라 안 된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있는 감사원에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의 예. 대권 후보로 거론된다니 그곳을 고려했다는 것도 이건 정말 국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얘기를 자꾸 끌어들이시는데 조국 전 장관이 부인했던 것과 인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심 법원이 무려 4년 표창장과 관련하여 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지만 과하다. 그리고 초기에 가장 크게 문제됐던 사모펀드 횡령 의혹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들은 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에서 기소도 못해서 그게 이렇게 저렇게 별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이건 팩트니까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간판 정책이죠. 기본소득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야권을 넘어서 여권 대권 주자들도 효과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논쟁 자체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도 최근에 처음 한 거 국민의힘의 내부 그 정강에 예.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그게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국형 기본소득을 언급한 적이 있으세요. 그와 연관하여 들어간 건가 싶은데 이 부분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알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복지 예산이 OECD 대비 낮은 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일어나는 게 좀 기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실험을 오히려 북부 유럽 국가에서 했는데 그쪽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일부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된 거는 두 가지가 최근 이유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국민들 생활이 더 핍박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식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논쟁은 이재명 지사는 혼자 여야를 넘어선 집중포화를 받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기본소득이 촉발시킨 이 논쟁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위로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이 논쟁에 가세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여권의 모든 대권 후보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공격하는 이것은 뭔가 해법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 삶을 어쨌든 그 논쟁이 국민의 삶을 잘하기 위한 논쟁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도 결과는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엉뚱하게 5.18로 싸우고 탄핵으로 싸우고 이런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뭐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설렁탕 집도 아닌데 설렁탕 안 팔면서 왜 간판은 설렁탕이야? 아무튼 이렇게 비유를 막 그렇게 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런 논쟁이라고 치면 국민의힘에서도 한 번쯤은 같이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했습니다. 저희 정강정책에 이 기본소득이 들어간 건 김종인 비대위가 처음 출범하고 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하셨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정강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담자. 그러나 저희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때문에 기본소득이 유명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논의는 지금 세계 경제 석학들 가운데서도 이게 국가의 복지 시스템의 정도나 재원의 여력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고 있고 이걸 어떤 일관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기본 시리즈라고 해서 뭐 기본 주택 뭐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기본을 받아서 지금 본인의 공약을 만들고 계시죠. 근데 뭐 저는 본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남들의 비판에 대해서 너무 날석에 상대방은 잘못됐고 본인만 맞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번 논쟁의 시작도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기본소득이 맞다고 했는데 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다선 정치인이 이걸 갖고 폄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까 그 이름만 그렇게 선점한 것이지 지금 오세훈 시장도 안심소득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게 이제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또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걸 갖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저로 인해서 촉발된 이 기본소득 논쟁이 이렇게 다양하게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토론을 하자고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갖고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과 정치인을 연결시키고 또 지금 이 이재명 지사와 윤희숙 위원 간의 설전은 작년에 그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어떤 연구 보고서 평가를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폄하해서 또 한번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과 전문가의 역할이 좀 각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다 소용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너무 대립되는 관계로 서로 폄하해서 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극화 문제 해결 해법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재명 지사님 대권 후보로 나오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주시면 본인의 그 처음 이슈 선점한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제 짧게만 태도 할까요? 예. 문제에서 내용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태도는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예. 그 한 명을 놓고 정말 정치인들이 마구 그 내용보다는 형식까지 지적하기 시작하면 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한 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공정소득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지급하느냐의 논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날선 논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논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지적한다면 저는 태도 문제 지적은 거의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얘기가 너무 사실은 거친 언어가 많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예. 토론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과제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다 한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에 적용시켜서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태도는 그 막말까지는 다들 안 나가셔야 되고 그건 어떻더라도 내용을 가지고 좀 토론을 진지하게 해서 결론 내달라. 예.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